예, 올해 국장 투자자들은 참 이게 예, 막아 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상상 가능한 모든 악재가 하반기부터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정치까지 우리를 좀 괴롭히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12월이 거의 끝나가고 사실 뭐 미국 같은 데는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보니까 북클로즈가 다가온 시즌이라서 이 올해 시장이 사실상은 끝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오늘 그 처음 인사드리는 송정인 대표님은 올 한 해 국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간략하게 좀 소회 같은 걸 좀 여쭤본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용두삼이 네. 뭐 처음에 감사합니다. 잘 기억하시면 돌이켜 보면 1월 달에 사실은 우리나라 상이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랬죠. 다른 나라 다 갈 때 우리만 왜 빠지냐 그랬는데 네. 사실은 1월 말쯤에 우리가 바닥 찍고 7월까지는 상당히 그래도 네, 시세를 상반기는 제법 좋았습니다. 냈습니다. 그때 최대 하두는 기억하시겠지만 밸류업 네. 이었고요. 결국 우리가 일본에서 재미봤던 그러한 기업들이 주주를 위하는 투자자를 위한 그러한 그 환골탈태 기대감 그것이 제도적으로 투자 문화적으로 다 나아질 거다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또 일부 종목들은 그 밸류업스러운 종목들은 미리 좀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7월 달에 기억하시면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걸로 전 세계가 조정을 받고 나서 다른 나라들은 8월 이후에는 사실은 다시 우상향으로 돌아섰지만 네, 반등이 성공했죠. 반면에 하반기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쭉 외국인들이 내다 많이 팔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많이 거의 내다 팔았죠. 삼성전자였죠. 네. 근데 사실은 상반기에 우리가 돌이켜 보시면 기대했었던 것이 그때는 당장은 아니지만 SK 하이닉스 HBM을 삼성전자가 결국은 따라잡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상반기 내내 지배를 했었는데 8월 달 이후에 상당히 좀 헤맸었고요. 사실은 그때 또 그 하반기에 뭐가 겹쳤었냐면 하반기에 무슨 일이 있었으면 중국의 모바일향 소위 D램의 소위 이제 재고 소진 재고 정리가 엄청나게 많았으면서 디램 가격이 범용 디램 가격, 모바일향 디램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빠지면서 삼성전자가 엎친 데 덮친 격. 결국은 HBM은 못 들어가고 거기에 중국 쪽에 익스포저가 큰 삼성전자의 지속적인 이익 감소. 이것이 결국은 외국인들이 실망하면서 떠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게 삼성전자였습니까? 큰형님인데 큰형님 노릇을 못 채주다 보니까 하반기에 상당히 고생했던 이제 그런 것.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시장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그 사이에 또 하나 있었던 것은 뭐 우리 이따 논의하겠지만 미국과 우리나라의 한미 금리차 역전.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의 시장 금리가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미국보다 금리가 너무 싸거든요. 훨씬 더. 금리가 낮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미국이 훨씬 더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환율 약세,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우상향하는 이 모습. 근데 이것이 너무 공격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또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나게 되는 또 다른 트리거가 된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모든 악재들이 몰리면서 지금 현재 올해 대체 내가 뭘 했나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현재 상황으로 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도 특히 이제 레거시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스팟 가격이 내려가면서 그 말씀하신 외국인 매도가 거의 삼성전자 매도 빼면은 뭐 그렇게 많은 매도도 아닌데 근데 원래 삼성전자 갖고 있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1년 시장 어떻게 돌아보십니까? 엎친 데 덮쳤다. 설상가상이다. 네네네. 앞에서 뭐 기본적인 것들은 다 네. 대표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뭐 매크로적으로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보게 되면 그렇게 썩 좋을 수 있는 환경은 사실은 아니었다. 네, 뭐 왜 그러냐면 환경이 좀- 그 산업의 기초 체력들이 사실은 많이 약화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거기다가 뭐 우리나라 그 주력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어떤 악재들이 계속해서 불거진 영향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당선이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의 국가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증시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하나의 기제가 됐다.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계엄령 느닷없는 계엄령 선포가 사실은 공포에 얼어붙게 했고 사실 외국인들이 따르는 어떤 중요한 기제가 됐다. 네. 그래서 사실
올해 한 해를 갖다가 한마디로 정리하다 보면 설상가상이었고 사실은 용 한 번 쓰지 못하고 주저앉는 상태가 됐다. 네, 말 이렇게 그대로 말씀드릴 수가 무기력했던 있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예. 그 사실 뭐 트럼프 당선이 모든 걸 다 바꾼 건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뭐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가 중국하고 경쟁이 너무 심화된 상황에서 트럼프가 나타나니까 그게 또 오히려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많이 빠지면 좀 이렇게 위로해주는 차원에서 주로 이제 숫자를 많이 제시하잖아요. 뭐 코로나 때 뭐 0.8 얼마였다, 뭐 PR이 얼마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지나 보면은 뭐 바닥일 건 맞으니까 지금 어느 정도까지 빠진 겁니까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그 숫자 그러니까 그게 소위 밸류에이션이라는 네. 거 이제 그게 이제 기업이 있으면 기업의 소위 이제 장부가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 목 다 떼고 나서 나머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순자산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제 그래서 그걸 주당 순자산 이게 PBR입니다. 또는 이제 PER 주당 순이익 네. 이 비율을 보통들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대략 지금 그러니까 이게 PBR 기준으로는 지금 0.88이나 그러니까 0.9배 전후 네,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 이 정도 수준이 과거에 언제 내려갔었냐를 보면은 아까 말씀 주셨던 코로나 때 그때는 한 달 아주 강력하게 빠지고 리바운드 했잖아요. 네. 3월 달 한 달. 고수비 1,450. 예. 그때가 0.6배, 66배 뭐. 근데 거의 그거는 한 달 만에 V자로 바르게 왔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좀 통계치에서 특이한 좀 경우고, 예. 네, 빼야 될 것 같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 마지막 날 제 기억에 삼성전자가 한 10% 가까이 빠졌었던 7% 10% 이렇게 빠졌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 바닥이 지금 현재 수준 지금 요거 보통 0.8배 전후 요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이 현재 회사를 그냥 청산해 갖고 네. 당장 시장에다가 다 분해해서 그냥 팔아버리고 놔도 이 정도 가격은 받는다. 그렇죠. 근데 그 회사가 영업 가치라는 게 다 있잖아요. 좀 그렇죠. 돈을 캐시플로우를 좀 벌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빼고 그냥 현재 있는 자산을 갖다 다 팔아면 이 정도 가치가 난다는 게 소위 이제 장부가라는 건데 장부가 정도 가장 역대 장부가 낮은 수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던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놓고 보면 외국인들 중에서도 장기 투자자들은 그래도 한국 시장에 대해서 오늘 이 와중에도 SK 하이닉스 사지 않습니까? 네. 또 사고 또 뭐 네이버도 사고 그렇죠. 꾸준히 사들어오는 종목들은 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한국 시장을 완전히 셀 코리아 하고 있는 거냐 뭐 그렇게 볼 거는 없을 것 같고 개별 종목별로 뻐꾸기 오이는 사연이 있지만 하필이면 그 중에 우리나라의 큰 종목들 네. 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고 개별적인 이슈들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건 맞는데 앞으로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상당히 바닥권에 와 있는 것만은 가격은 분명하다. 매력적이다. 예. 근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모멘텀이 있을 수 그렇죠. 있느냐. 이게 뭐냐면 이제 소위 우리 L자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개별 종목들 중에 L자형으로 갈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우리가 늘 급락, 급등 뭐 이걸 기대하는데 종목별로는 L자형들도 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투자자분들도 좀 소위 뻐꾸기 오는 개별적인 사연들은 다 체크를 같이 따로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전망 중에 제일 비관적인 게 L자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불까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않고 네. 뭐 U만 해도 다행이고 저는 사실 제 K로 보거든요. 가는 놈은 가고 안 되는 놈은 더 빠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밸류만 놓고 보면 뭐 금융위기 때 수준이라고 하니까 가격만 놓고 보면 일단은 뭐 매력적이다는 거는 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반등을 하려면 뭐가 좀 나와야 될 건데 미국은 지금 막 산타랠리 막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산타는 아니니까 까치가 날면 좀 될까요? 음력설 정도 되면 좀 괜찮아지지 않겠습니까? 반등의 계기라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 어떤 네. 올해 내내 그 주도했던 어떤 트렌드들의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미국 시장이 그 퍼가 지금 뭐 한 20배, 25배 정도를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 정도 그런데 넘어가더라고요. 거기도 사실 맥세븐을 제외하고 난다고 하게 되면은 거기도 뭐 사실 그 맥세븐이 그 기술주 한 7개 정도가 사실 시장을 끌고 가는 흐름이지. 네, 평균을 끌어올렸죠. 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뭐 러셀 2000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진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는 당시 산타랠리는 있을 거라고 기대를 물론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한 1월 20일 정도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지금 대형주에서 아니면은 저 중소형주 위주로 가든지 섹터 변화가 아니면 지금 미국으로 일방적으로 쏠리고 있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뭐 좀 우리나라 과하죠. 국장에서 떠난 분들이 다시 다 뭐 미국으로 전부 다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들이 어떤 반전될 수 있는 어떤 기제, 어떤 모멘텀이 하나는 있어줘야 되겠죠. 그 부분이 이제 바로 어떻게 보게 되면 뭐 1월 20일이 어떤 기점의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특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부진한 이유들이 사실 뭐 경기가 둔화하거나 어떤 침체 국면에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지만 정치적인 리스크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불투명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시점들. 그러니까 뭐 증권가에서는 대부분 그래서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런 어떤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계속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주가는 어떻게 보게 되면 뭐 경기의 선행에서 약간 움직이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한 1월 20일 정도.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책들이 트럼프가 취임해서 트럼프의 정책들이 어느 정도 확실해지는 좀 시점들, 더 구체화되면 구체화되는 시점들이 사실 우리나라 증시는 하나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 사실 우리나라 이제 뭐 교역 중심국이니까 트럼프가 얘기하는 관세나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부담스러울 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받았던 이제 보조금들이 사실 우리가 수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안 좋았는데 그게 이제 막상 1월 20일이 되면 당선인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질 수 있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이번에는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 같다는 게 이제 컨센인데 내년은 좀 속도가 느려질 것 같다는 이제 전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 인상이 더 빠르거나 혹은 더 느리거나가 되면 시장을 좀 바꿀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은데 내년에 그 연준의 스탠스는 대략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그 일단 연준 얘기 전에 그 수님께서 네. 말씀하셨던 그 1월 20일이 저도 네. 변곡점이라 저 생각하는데 네. 미국의 과거 흐름을 보면 네. 그 소위 이제 대선 때 특히 새로운 신임 대통령이 11월에 당선되고 나면 1월 22일까지는 소위 축하 랠리 그것이 산타 랠리와 맞물려서 쭉 가다가 허니문으로 쭉 간다. 예, 같이 쭉 가다가 1월 20일 날 이제 다 그 우리 많이 본 거 있잖아요. 선서하는 거. 네, 그렇죠. 워싱턴에서 이렇게 딱 네. 이렇게 선서하는 거. 그 선서가 있고 난 다음부터는 거의 한 3개월에서 한 4, 5개월은 옆으로 횡보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는 그 전까지만은 기대감으로 사실은 이제 주가가 가는 건데 공약. 네. 이 공약이 진짜로 약속된 공식적인 약속도 있겠지만 뻥 이러 해야 될까요? 사실 공약이라는 게 뭐 말대로 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고사의 소위 이제 그 국무위원들이 다 선정이 되고 이제 국무위원들이 그때부터 뭔가 얘기를 막 하면서 이제 몇 개월 단 갈 거잖아요. 이제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그다음부터는 그전에는 기대감으로 갔다가 그 3, 4개월 동안은 이제 냉철하게 계산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이거 진짜 될 건가? 안 될 건가? 그러면 확인의 시간을 가진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주가가 좀 너무 과하게 왔나? 이건 좀 아니면 이거 덜 왔나? 이제 그걸 계산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랠리를 펼쳤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한 3, 4개월은 상당히 횡보 내지는 일부 조정, 좀 빠지기도 한다라는 거를 이제 투자자분들이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때가 상당히 변곡점이 맞을 확률이 첫 번째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 랠리가 역대급 랠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새롭게 당선이 돼서 지금까지 온 상승률 자체가 역대급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앞으로 트럼프가 들어와서 4년간 바꿔야 될 거를 마치 한 2달, 3개월 안에 다 바꾼 것처럼 주가는 이미 반영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이후에 오히려 조정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겠다. 그것을 투자자분들 특히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FOMC 좋은 지적이신데 상당히 내년도로 가면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예측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이번에 25bp 베이비 컷 할 거다 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매파적 인하. 매파적이. 매파적. 멘트는 좀 세게 하고 인하를 해준다. 인하는 하되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도에 앞으로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그러잖아요. 분위기는
내년에 나 만만치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상당히 뭐 전도표를 올린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여기 금리 만약에 인상이 나오면은 정말로 시장은 샥을 받을 겁니다. 뭐 인상까지는 조금 좀 예. 근데 그러니까 인하의 속도 조절을 그렇죠. 한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는 원래는 내년 말 정도 가면은 적어도 한 6번, 뭐 원래 초기는 3, 4개월 전만 해도 한 8번까지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연준이 생각하는 4번에 맞춰져 있어요. 9월 369, 12월에 발표하는 경제 전망 요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SEP. 네. SEP에서 점도표에서 발표되는 게 지금 내년도 기준으로 한 4번 정도를 그렇죠. 지금 연준위원들이 분기별로 한 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번 분위기를 봐서는 이것이 줄어들 것 같다. 이제 그 분위기가 서서히 지금 소위 이제 소위 선물, 소위 연준의 금리, 기준금리에 대해서 투자, 배팅하는 선물 시장에서는 이제 4번으로 다 맞춰져 있고 이제 내년에 좀 더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하나 더 봐야 될 것이 지금 올해 미국의 소위 회계 연도,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의 회계는 1월에서 12월이 아니라 10월에서 그 다음에 9월까지입니다. 2025년도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올해 지금 10월, 11월 이미 2달 지났는데 2달 지났는데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작년 대비 64%나 늘었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은 한 해 내년 9월까지 가면은 3.5조 달러나 그러면 국채를 엄청 더 찍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사실은 그렇게 보면 트럼프가 내세웠던 것들 중에 결국은 오히려 지금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나는 일들이 벌어질 거고 그 얘기는 미국의 시장 금리의 소위 기간 보험료라고 하죠. 너희 너무 지금 부채 많이 찍으니까 못 갚을 수도 있잖아. 네. 보험료 더 내놔. 이게 이제 텀 프리미엄입니다. 이런 기간 보험료가 더 늘어나면서 우리가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경험했었던 5% 넘어가는 금리 상승 구간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지금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미국이 마냥 장밋빛이고 좋아 보이긴 하지만 지금 속도를 보면 트럼프가 맞이하는 하얀 도화지는 하얀 게 아니라 여기저기 사실은 얼룩이 많다. 맞습니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마냥 내년이 미국이 장밋빛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말씀드리고 역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너무 많이 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나면 분명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이 상황에서 물론 지금 변동성이 많습니다. 지금 거의 이런 표현했지만 준 임시정부 네. 거의 무정부 상태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상태지만 이것이 빨리 사실은 좀 바라건대 정리가 되고 남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재정 부양책 같은 것들이 좀 시의적절하게 나와줄 수만 있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너무 마냥 실망만 하지 말자. 위험 관리는 하고 지키되 너무 여기서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내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시장의 컨셉은 다 미국만 보고 있는데 뭐 미국이라고 뭐 매년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말씀을 주셨고 왜냐하면 지금 2년 연속 20%씩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2년 바닥 10월 대비 지금 70%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침체 없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대창 거의 목에 찰 만큼 올라온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폭락 아니더라도 이제 다시금 이제 숨을 고를 시간은 필요할 수 있겠다. 그럼요. 아, 네, 그럼 내년 초는 사실 미국은 2년 힘껏 달렸고 우리는 이제 그대로 있다가 다 빠져서 시작을 하니까 손익비에서는 우리 시장이 좀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들을 누구나 하겠죠. 네. 그게 뭐 투자자라면 우리나라 투자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똑같은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 뭐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불안불안하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미국 시장을 끌어올리는 동력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거는 뭐 AI가 있을 거고. 현재 뭐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건 역시 테슬라 이슈가 제일 큰 거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이슈들이 이제 시장의 동력으로 작용하면서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미국 시장을 끌어올리고는 사실은 있는 건데 미국의 그 분석가들 역시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뭐 주식시장은 그거로 유명하지 않아요. 호재가 막상 현실이 되는 순간엔 사실은 그렇죠. 어느 정도 뭐 횡보라든지 어떤 둔화들이 기재라는 게 반드시 따르는 거고 일방적으로 시장이 우상향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네. 다시 올라간다가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어떤 조정은 필요한 거고요. 투자자들이 뭐 어느 정도 이 정도 가격이면 다시 살 수 있어 하는 정도까지는
조정이라는 건 어떻게 보게 되면 거의 뭐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오고서 다시 미국의 금리 이야기를 하면 닉 티밀하우스 기자 있지 않습니까? 월스트리트죠. 네, 그렇죠.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어요. 파월이 당황하고 있다. 뭘로 당황하고 있냐면 기존에 이제 완전히 비둘기파적인 인물들이 이거 너무 우리가 지금 금리를 갖다가 막 성급히 빨리빨리 내리고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약간 돌아가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부 기조가 바뀌고 내부 있다는 기조 거죠. 자체가 그래서 뭐 원래 내년에 그 금리 인하 횟수보다는 사실 뭐 내년에 한 2번 정도 금리 인하하는 정도의 어떤 베팅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사실 뭐 미국이 생각보다 금리를 갖다가 그 급하게 내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거는 미국 주시장에는 그렇게 썩 좋은 신호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그게 어떤 단순 추측일 수 있지만 합리적인 추론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트럼프가 역시 그 취임하는 1월 20일 정도가 기점이 돼서 그게 뭐 글로벌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어떤 큰 흐름의 변화는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저만 해도 뭐 사실 2년 이렇게 달리면 양심적으로 좀 쉬었다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물론 지수가 다가기는 삼성전자에 풀어야 될 숙제가 많기 때문에 내년이 이제 지수가 뭐 좋겠다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달리는 섹터들은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저는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HBM 같은 경우 사실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어떻게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보다 시총이 더 크죠? 이것도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하이닉스에 관련해서는 전망들이 다 좋은 편입니다. 그건 뭐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럼 주가는 내년에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좀 나을 거는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일지 다시 예전 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주도주의 그 야성을 되찾을지 아니면 그냥 미국이 쉴 거면 같이 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하이닉스에 관련해서는? 글쎄요. 일단 지금 7월 달 이후에 조정을 제법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지만 내년도에 충분히 기대할 만큼 아까 봤던 밸류에이션이 싸졌어요. 지금 거의 SK 하이닉스가 내년 말까지 심지어 내후년에 가까운 정도로 오더분 지금 다 차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완판돼 있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감안한다면 지금 이익의 변동성이 반도체 회사는 원래 이익 변동성이 어마어마한데 네, 그래서 사이클이잖아요. 예, 아니 사실은 SK가 제가 이제 어디 나중에 들은 건데 SK 그룹이 하이닉스를 인수했을 때 가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뭐냐면 그 보통은 SK 그룹 자체는 기본적으로 1년, 3년, 5년짜리 전망치들을 갖고 이제 계획을 하고 이러는 회사인데 하이닉스를 가봤더니 앞으로 전망치 갖고 와봐 그랬더니 한 달짜리 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짧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랬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인수할 당시만 해도 왜냐하면 그만큼 변동성이 심한 사이클이 아주 심한 경쟁도 치열하고 그런 분야가 이 반도체 D램 분야라고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까 지금 오더북이 1년 반만큼 꽉 차 있을 정도로 지금 이익의 변동성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SK 하이닉스가 소위 그 HBM만 만드는 회사 아닙니다. 네. 레거시도 하니까. 예, 레거시도 꽤 있어요. 사실 60% 매출은 레거시에서 다 나오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쪽의 변동성이 아까 중국의 모바일 업체들, 그러니까 전 세계 사실은 그 저가, 중저가 스마트폰은 이미 중국이 다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그 사이 연초에 너무 많이 갖고 있던 모바일향 D램 자체의 재고를 줄이는 과정에 SK 하이닉스도 똑같이 노출되면서 그쪽의 부담 때문에 주가가 빠졌는데 그 역으로 그러면 그 지금 중국 업체들이 내년 초에 장사 안 할 거냐 이거죠. 리빌딩 해야 됩니다. 소위 재고 재축적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가는 다 빠져 있는 상태고 반면에 이제부터는 다시 거의 이제 주문들이 나오기 범용에서도 이제 모바일향에서도 주문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내년 상반기에 충분히
SK 하이닉스로부터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들이 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PER도 지금 예상 PER이 지금 7배, 8배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게 너무 낮죠.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8배, 9배인데 지금 이 SK 하이닉스가 7배,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익을 워낙 잘 내서 그런데 이것이 상당 기간 오래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 회사야말로 사실은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입니다. 가치주. 그렇게 놓고 지금은 보면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사실은 더 싸거든요. 네. PER이.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지금 정도에서 그렇게 부담을 가질 정도의 주가 레벨이냐? 그거는 아니고 상당히 좋은 저가 매수의 기회를 준 상황이지 않을까.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들이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이제 사실 올해 조정받기 전까지 HBM으로 이제 갔다가 조정을 받은 거는 이제 레거시의 경쟁 강화였는데 내년에는 레거시에 대해서 이제 업황이 좀 개선될 거다. 그러니까 그 조정받았던 이유가 좀 희석되면 좋은 모습을 보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평론가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내년에는 사실 뭐 레거시 부분이 얼마나 성장할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역시 네. 뭐 DDR4까지는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무서운 상황이니까요. 네. 그런데 HBM 시장은 내년에 성장률 자체가 내년에 엄청납니다. 사실 모건 스탠리는 이렇게 얘기했죠. 올해 한 170억 달러인데 내년에 380억 달러로 추산을 했어요. 2배가 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보수적인 수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업계에서는. 내년에는 심지어는 500억 달러 이상까지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뭐 지금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구글이 맞춤형 HBM을 주문한 거 있고요. 네.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저 옵티머스 출시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HBM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HBM 시장 자체가 얼마나 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로서는 사실 그렇게 예측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는 내부적으로는 내년 매출을 갖다가 HBM 매출만 28조 정도 잡았는데 그게 이미 내부적으로 40조를 넘게 잡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는데 왜 그러면 SK 하이닉스 주가는 못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다음에 삼성의 비율 자체가 그러니까 6대 2대 2대 정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그 SK 하이닉스 시총이 200조, 300조를 돌파하려고 하게 되면 지금 6대 2대 2대 2 기조 자체를 갖다가 한 번 더 부셔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7대, 뭐 1.5대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마켓 쉐어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압살하는 수준까지 사실은 가야지만은 굉장히 큰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년에 그 HBM 시장의 그 성장률이라든지 성장성,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의 매출의 증가에 대해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 회사들 내부에서는 이견을 달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라는 거에는 거기 동의를 하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 그 전체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 자체, 결국 수급 자체라든지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살아난 어떤 모멘텀이 있으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올라갈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딱 업황보다는 이제 수급이 문제다. 예, 아무래도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같이 묻어서 내려가는 측면들도 역시 있지 않나. 시장에 끌려서 이런 내려가는 것도 예. 좀 있고. 그럼 어쨌든 메모리도 우리가 수주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HBM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지금 사실 높은 환율만 놓고 보면 무섭지만 수출 기업에서는 또 높은 환율은 또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환율이 이제 상승의 피크만 보인다면은 하이닉스가 됐던 삼성전자가 됐던 이게 환율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뭐 아무래도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과거에는 이제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우리나라 조선주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거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 안에 뭐 내부 부품이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입해서 쓰는 게 아니라 순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조달이 되는 거라 그러면 완전히 고환율의 수혜를 갖다가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측면들이 하나는 또 있고 사실은 외채 부담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환율이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제품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출하는 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외채를 많이 안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외채 부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가중이 되는 거니까 장점과 단점을 계산을 네, 해봐야 된다. 장점과 단점을 갖다가 그 회사가 사실 외채를 얼마만큼 안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럼 두 분 간략하게 환율은 진짜 어렵다고 하는데 네네. 내년은 1,400원 위에 있을까요? 밑에 있을까요? 그 정도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율이 1,400원 위에 안착을 할까요? 아니면 저는 그래도- 적어도 내년도까지는 1,400원대가 뉴노멀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를 보는 게 뭐냐면 아까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율은 누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환율은 국력이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국력이 지금 강달러가 왜 강달러겠습니까? 미국이 국력을 제일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성장률도 좋고 기축통화의 성장률까지 오니까 당연히 저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 기억에 제가 정말로 학생 시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지나오면서 IMF 같은 정도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았던 적이 기억이 없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예. 글로벌 금융위기 때조차도 우리가 더 높았는데, 근데 최근 3년 동안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경제 성장률이 3년 스트레이트로 더 높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뭐 이게. 우리가 낮은 것도 있지만 미국도 높은 것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률이 내려오고 있고요. 네. 미국은 계속 지금 네, 높은 어느 정도,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이렇게 벌어진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적이 없었어요. 미국이 마치 신흥국 같고요. 네, 그렇죠. 우리가 완전히 그냥 올드한 막 이런 나라가 돼버린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지금 4, 4분기 GDP 나와보면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3.3까지 나오잖아요. 연율로 지금. 그렇죠.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보면 2.8, 2.9 뭐 거의 3% 가까이 나오고 내년도도 원래 이제 2% 초반대까지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고.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원래 한 2.5 한다고 그랬는데 2.2, 2.1 막 내려오더니 내년은 1.9, 1.8 네, 1%대로 내려왔죠. 더 심하게 보는 데는 1.5 뭐 1% 초반까지도 얘기하는데 현재 이러한 계엄 사태 이후에 이러한 준 임시정부 무정부 사태가 좀 더 장기화되면 크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돼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의 격차가 역전돼서 이렇게 오래 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오래 드리는 건데 과거에 우리가 미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았었던 시기에는 대략 그러니까 뭐 금융위기 이후에 코로나 그 사이까지는 대략적으로 1,000원에서 1,200원대에서 네, 그랬죠. 박스권을 쭉 잘 유지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 3년 동안 거의 레벨이 30% 쳐 올라와 갖고 됐죠. 네. 올해 특히 하반기에 완전히 튀어서 지금 1,400원을 완전히 가뿐하게 뚫고 이게 뭐 1,500원 얘기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내년으로 가서도 여전히 이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이러한 그 경제 성장률의 격차, 역전이 어디에 고스란히 나타나느냐? 장기 성장률을 반영하는 10년물 국채 금리에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3, 4.4 뭐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2.78대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170bp, 그러니까 1.7% 포인트 미국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보다 1.7% 그냥 보통 예금을 넣어도 더 준다는데 거기는 4.4%를 주고 우리나라 2.7% 주면 어느 채권 사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그런 것이 달러를 강하게 만드는 큰 원동력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013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금리 격차가 좁혀지다가 지금 완전 역전돼서 특히 올해 하반기 들어서 이것이 완전 드라마티컬리 이게 완전히 지금 170bp까지 역전이 지금 돼 있는 상태고 당장 앞으로도 이것이 빠르게 좁혀질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놓고 본다면 당분간은 결국은 미국의 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되거나 우리가 빠르게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현재 상황이 당분간은 뉴노멀이 될 거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1,400원대 받아들이자. 지금 당장은 왜냐하면 우리도 기회가 있습니다. 미국이 영원히 그렇게 성장하겠습니까?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미국도 결국은 둔화될 거고 우리가 사실은 정신 차리고 돈 지금 현재는 투입해서 그렇다. 돈 투입해서 다시 올라간다면 그러면 다시 옛날 수준으로 그 환율이 다시 내려올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말씀 주신 대로 1,400원대의 환율에 대해서 좀 적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평론가님도 1,400원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십니까? 1,400원까지는 사실은 모르겠고요. 그 얼마 전에 하는 총재님이 하신 말씀이 네. 있잖아요. 당분간 높은 환율은 지속될 수가 없다. 과거와는 달리 구조적인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 이제 펀더멘탈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그 대미 투자액이 너무 많아. 과거에 비해서
생각을 해보시죠. 외국인들, 우리나라 사람들 다 국장 탈출해서 미국으로 가고 있죠. 그 달러 수요도 무시 못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어떻게 보면 리쇼어링 압박들, 가령 뭐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 다 미국으로 지금 배터리 업체들 다 갔죠. 그다음에 삼성, SK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다 미국에 설비다, 엄청난 거기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 투자액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달러 수요 자체가 과거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높은 거고 이게 단기간에 끝날 흐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거와 같이 뭐 낮은 환율들, 가령 뭐 1,100원대에서 뭐 1,200원대의 환율 자체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뭐 내년에 환율을 누가 알겠습니까? 귀신도 모른다라고 그렇긴 하는데 하죠. 1,400원을 좀 이렇게 내려가서 1,300원대 환율을 보기를 사실은 좀 기대를 합니다. 예, 예. 1,300 후반 정도만 돼도 조금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율 얘기하면서 또 관련된 산업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두 번째 주제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